예,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 지부에 재직하고 계시는 우리 문태하 교수님으로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에 대한 간략한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모건대 대학원 도시교통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영북지구 전임 교수 겸 교육홍보부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저서로는 교통사고 처리 제도와 자동차 보험의 개선 방안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 담당하는 문태하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간략하게 설명할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은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이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개정법령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도로교통법을 해석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거지, 실상 구조 변경 절차라든가 도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설명하신 분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잘 아리라 믿고, 예전에 제가 아파트 공동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하는 처음에 아파트니까 수출을 했어요. 여러 군데를 사이트에 올려놨더니 이제 제안이 들어왔죠. 좀 더 입주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봅니다. 먼저 시간상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안전에 관한 내용이 세월호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강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인데, 이게 올 1월 27일 날 포항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 중인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부장을 바꿔달라고.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포항에 있는 검사분이에요. 검찰청에. 그래서 어떤 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느냐. 그랬더니 요 사고 때문입니다. 요 사고 나고 나서 그 운영자분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분이 교육을 다 이수를 했어요. 통학버스 관련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 왜 이수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느냐.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릴 때 주의해줘야 되고, 인솔자가 충분히 어린아이가 안전한 장소까지 인도해주고 확인하고 문 닫고 출발하게 다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PPT를 보내달라고 해갖고 제가 PPT를 간략하게 해갖고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운영자분까지 같이 연결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인솔교사까지 좀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아마 검토를 하려고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왔던 통학 차량에 치여 통학 차량의 운전자와 인솔교사가 있었지만 가로를 장미권 기자입니다. 3살 어린 여자아이가 황급히 병원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27일 포항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겁니다.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를 제외하고도 인솔교사가 2명이나 있었지만 차에서 내려 앞으로 돌아가는 아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인솔교사들이 승하차 여부만 확인하고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등에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입건 조사 중이고,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의무상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통학 차량 사고 발생 시 당연히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운전자와 달리 보육교사들은 어린이를 안전한 데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어 그동안 형사 책임을 진 전례가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통학 차량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12명, 부상자는 450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그래서 요 사고가 났던 거고, 사실은 세월호 이후에 이제 안전이 많이 강조되는 건 당연한데, 실상 무슨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조치를 적절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전에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사고에 대비 체제가, 대응 체제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나고 나서, 세월호 나고 나서 나왔던 대표적인 외국의 사례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1852년 2월
영국의 해군 수송선 버큰 헤드호가 남아공 케이프타운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탑승자는 사병과 가족 등 630명. 그러나 세계의 구명정이 수용할 수 있던 인원은 단 180명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자 알렉산더 세튼베력은 서둘러 여자와 어린이를 먼저 구명정에 탑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사병들은 침몰하는 갑판 위에 정렬하여 구명정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거수 경례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대령을 포함한 사병 전원이 배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영국인들은 항해 중 재난을 만나며 버큰 헤드호를 기억하라며 여자와 어린이가 먼저라는 숭고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1912년 4월에 발생한 타이타닉호 침몰 때에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승객 2,200여 명을 태우고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중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2,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1,500여 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고 그중 약 700명만 살아남은 타이타닉 사고. 탑승자 수에 비해 생존자가 많지 않지만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7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선장의 훌륭한 윤리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스미스 선장은 배 상황을 파악한 즉시 먼저 여성과 어린이를 구조하고 그 후에 남성을, 마지막으로 승무원의 탈출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선장 자신은 끝까지 배를 탈출하지 않은 채 조타실에서 겸허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선장과 승무원, 승객까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된 경우도 있는데 바로 지난 주말이었던 4월 25일에 발생한 스페인 여객선 화재 사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9일 뒤에 발생한 사고.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발빠른 대응으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이 스페인 여객선은 승객과 승무원 334명을 태우고 대서양 카나리아 제도 해역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갑판에 세우는 트럭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목숨을 걸고 화재 진압에 나서는 한편 비상벨을 울려 화재를 알리고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갑판으로 대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긴급 구조 요청을 받은 스페인 해상구조당국은 즉각 헬기와 다른 여객선 한 척을 사고 해역에 보냈습니다. 뜻하지 않게 발생한 화재로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무원과 구조당국은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사고를 대처했습니다. 그 결국 겨우 차량 4대만 불에 탔을 뿐 승객 319명과 승무원 15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적절한 위기 대응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박 사고 이후에도 대형 참사를 면한 사례가 또 있는데요. 역시 책임자의 훌륭한 직업 교육과 체계적인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 몫을 한 결과였습니다. 2009년 1월 승객 150명을 태운 미국의 여객기가 뉴욕 허드슨강에 후시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고인데요. 여객기가 이륙하자마자 셋대와의 충돌로 2개의 엔진이 멈춰 추락할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시착해야 하는 곳은 허드슨 강 부근. 체슬리 설렌버거 기장과 승무원들은 무력장치를 가동하고 비상구를 열어 승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은 뉴욕 항만청 구조팀은 3분 만에 구조선과 헬기를 출동시켜 승객 150명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기장의 행동인데요. 구조 과정은 물론 구조 종료 후에도 객실을 2번이나 오고 간 후 맨 마지막으로 여객기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조 직후 인터뷰에서는 지침대로 행동했을 뿐이라며
담담한 태도를 보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책임자의 윤리의식과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돋보인 또 하나의 재난사고가 있습니다. 2010년 8월 칠레 북부 아타카마주에 있는 사우세 광산에서 발생한 사고. 갑자기 광산이 무너져 지하 700m의 광부 33명이 매몰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이어졌고 마침내 매몰된 지 무려 69일 만에 광부 33명 전원이 무사히 살아 돌아온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지하 상황은 섭씨 32도씨에서 35도씨에 이르는 고온과 90%에 이르는 습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고 먹을 것이라고는 몸에 지니고 있던 10명의 이틀치 식량 그리고 기름이 떠다니는 산업용수물. 그럼에도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작업반장이었던 루이스 우르수아의 원칙에 충실한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루이스 우르수아는 식량 배분은 똑같이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먹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구조되는 날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 담당, 기록 담당, 오락 담당 등 광부들에게 각자 역할을 두고 서로를 다독이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했는데요. 2달이 넘는 그 긴 시간,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모두를 생존하게 한 훌륭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루이스 우르수아는 구출 당일에도 모든 광부들이 땅 위로 올라간 뒤 맨 마지막으로 구조돼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상의 또 다른 영웅으로 당시 칠레 광업부 장관을 뽑는데요. 광업부 장관은 사고 즉시 광부가족 담당팀, 구조기획팀, 구조실행팀, 안전조치팀 등 세부적인 사고 대응팀을 구성해 기적과 같은 구출 작업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각종 사고들. 재난을 마주한 상황에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윤리의식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윤리의식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몇몇 그 외국의 사례를 보셨다시피 마지막 같은 경우는 10인분의 이틀치 식량이니까 33명이니까 하루도 안 되는 식량이에요. 그걸 가지고 69일 동안을 33명이 구조가 됐던 것은 그 작업반장이죠. 그분이 좀 전에 나왔듯이 먹는 거는 똑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 그 다음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려고 담당을 전부 다 지정해갖고 끝까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33명이 69일 만에 전원 구조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사고가 뭐 설마 나한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상 뭐 누구든지 사고 난 이후에 그것 때문에 사고 날 줄은 전혀 몰랐다. 특히 저희 공단에 교육받으러 온 분들 중에는 뭐 사고 때문에 면허 정지나 취소돼가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음주도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사고 사례 발표 시간을 주게 되면 본인이 평상시에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순간적인 약간의 실수나 잘못이 누적되다 보니까 사고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좀 많아요. 사고 안 날 때는 전혀 위반에 대해서 뭐 큰 문제 없겠지 했는데 사고 나고 나보니까 그 전에 쭉 이어져 왔던 잘못된 운전 태도나 습관이 결국 사고 이어졌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아직도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지만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우리나라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때문에 12,000에서 13,000명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5,097명. 올해는 아마 잘하면 9월 말까지가 3,700명 선이었기 때문에 10, 11, 12를 좀 안전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국민들이 하시면 아마 처음으로 5,000명 밑으로 사망자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획기적인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좀 많은 사고가 나고 있는데 많은 운전자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학원에서 설마 무슨 사고가 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잠깐 따져보겠습니다. 1998년도에 미국 유명 언론사에서 미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본 결과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그 다음이 테레사 수녀,
다이아나 황태자비, 오프라 윈프리 미국 유명 방송인입니다. 이 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클린턴 대통령이 52%, 테레사 수녀가 79,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60, 오프라 윈프리 66%가 나왔습니다. 52, 60, 66, 79. 이게 대체 뭐에 대한 2,000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00명에 대해서 뭐를 물었냐면 이 4명이 각각 나중에 천국 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민 2,000명이 보기에 천국 갈 가능성을 반으로 봤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테레사 수녀가 79%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4명의 평균이 65%가 채 안 됐는데 천국 갈 가능성을 무려 87%를 득점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대체 이 유명 인사를 싹 제끼고 천국 갈 가능성 87%를 얻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설문에 응답한 2,000명의 평균적인 천국 갈 가능성입니다. 4명의 점수를 주라고 해놓고 5번째 그렇다면 본인이 천국 갈 가능성은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에 대한 2,000명의 평균이 87이에요. 2,000명 중에 900명이 100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천국 갈 가능성이 100%다. 거의 50% 좀 안 되지만 45% 정도가 본인이 천국 갈 가능성을 100으로 얘기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고는 많고 어린이 관련 사고도 아직은 많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자기 본의적 편향된 사고 체계입니다. 많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많지만 나는 여기 안 들어갈 것이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시 순간적인 실수나 약간의 잘못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시해 갖고 대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고 현황을 잠깐 보면 전체적으로 사망자는 경기도가 928명, 그 다음에 경북이 두 번째입니다. 54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봤을 때 경북이 2009년부터 사망자를 보면 14, 10, 15, 7. 이 정도로 나왔는데 그렇게 퍼센트별로는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어린 아이의 생명이나 건강이 잘못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건강이나 생명을 잃었을 때는 엄청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겠지만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 고통이 크고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고 어린이 사고 위험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차 뒤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무단횡단, 차 주정 차량 사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거, 내륜차, 앞바퀴는 이렇게 돌면 뒷바퀴가 큰 차 같은 경우 안쪽으로 확 들어오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버스 하차후 앞뒤로. 이게 상당히 좀 통학버스에서는 주의할 점이 요거죠. 그 다음에 자전거, 어린이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결국은 뛰어드는 게 상당히 어린이 사고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림차에서 앞뒤로 건너다가 다른 차량이나 내린 차한테 이게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게 어린이 사고 특징이고, 어린이 사고의 문제점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이거까지 보시면 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보는데 사실은 이것도 비슷한 사고니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겨울철에 음악학원에서가 이제 아파트 단지까지 애를 이제 데리고 왔죠. 애가 내렸습니다. 애가 내리고 조금 지나니까 애가 안 보이니까 당연히 출발을 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온 지 하루 정도 지나가고 차가 다니는 길은 어느 정도 눈이 이제 녹았지만 그 인도 턱 있죠, 턱. 이렇게. 턱 있는 데는 눈이 약간 모여있고 쌓여있고 얼어붙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얘가 내려서 걸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를 발견을 못하고 출발하다가 발생했던 사고였습니다. 개정 법령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살 미만,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13살 미만이고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기 나와 있듯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 3항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게 1월 29일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와 있듯이 특수학교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이렇게 나와 있고 13살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사고 나면 학교에서 아이가 학원 유치원이 끝날 때까지나 학교 마무리 질 때까지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부 책임을 주는 건 당연했는데 학원에서는 책임을 안 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1, 2심까지는 학원에 책임을 줄 수 없다. 학원장에. 대법원에서 학원장에 책임을 준 판례입니다. 저학년이기 때문에 얘가 안전하게 집에 갈 때까지는 쉬는 시간일지라도 학원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 그런 판례였습니다. 학원을 있던 아이가 쉬는 시간에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런 경우 학원장에게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강진호 기자가 초등학교 1학년 이모부는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잠시 길가에 나왔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 이모는 학원 차량을 이용해 집과 학교, 학원을 오갔습니다. 자녀를 잃은 이군의 부모는 아이가 안전하게 집에 올 때까지 학원에서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학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일반 학원이 학교나 유치원만큼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상대로 한 학원은 학교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학생을 보고 감독할 높은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 운영자 등 교수 활동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책임을 쓰는 강조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다닌 학원도 통학 차량이 무사히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유치원 교사가 보호 의무를 진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교육 현장에서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내용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는 이거는 예전에 생겼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해서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 그러니까 적색 전멸등이 장치가 전멸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그 다음이 그 차의 바로 옆 차로 통행하는 자동차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갖고 분명히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된다. 이게 위반했을 때 5만원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주어지는 내용인데 그림을 보시면 요거죠. 요렇게 적색 전멸등이 동화가 돼 있어갖고 아이가 타고 내리는 중이다 표시를 하고 있으면 이 차는 물론 학원차 뒤에 따라오는 차는 물론이고 바로 옆 차로에 차도 받은 듯이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판례인데 사실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한 편이죠. 참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학원버스가 정차할 때는 중앙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차를 세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갔고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차들 반대차가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모한테 책임을 주어지는 것은 6살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보호자가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통학버스 내리는 장소에. 기다렸다가 아이를 인계를 가둬서 가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안 돼 있는 내용이지만 이 정도라도 많은 운전자들이 지켜주면 훨씬 더 안전운전이 되겠죠. 그 내용이었고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편도 1차로 도로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앞지르기 하지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나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이 차가 아이를 타고 내리는 중이다 표시를 하면 반대차까지도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통행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만원의 벌점 10점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올해 1월 29일까지죠. 법령은 나중에 책자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이게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신고증명서는 항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갖춰둬야 된다. 이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조항 9인승 이하로 한정. 그 자동차의 경우 도색, 황색, 그 다음에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뒤에 색깔이라든가 보험가입 여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정렬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이미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돼 있는 당시에 이미 돼 있는 거 신고돼 있는 차.
자동차로서 어린이 통합버스에 신고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52조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1월 29일까지니까 6개월 뒤까지는 유예기간을 준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건 신고를 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어린이 여객 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 통합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시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표시를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차량은 어린이 통합버스와 비슷한 색깔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요건을. 구조 변경 신고 절차는 일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여러분이 뭐 2년이나 뭐 4년이나 뭐 검사하는 데 있죠. 거기 가서 구조 장치 변경 신청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소에서 장치 변경 작업을 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관할경찰서에 어린이 통합버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게 뭐 나와 있는 내용은 책에도 이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요건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색상 황색, 좌석 안전띠, 그 다음이 승강구 발판이 이제 어린이같이 높으면 안 되죠. 낮게 하는 거. 그 다음이 표시등, 적색하고 흰색 표시, 감각 실외 우사경, 사각지대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이 표시등의 광도 기준, 이런 거를 갖춘 자동차일 것. 뭐 요거는 나중에 뭐 여러분이 구조변경 신청하고 정비소에 가면 전부 다 요거에 맞게끔 다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표지라든가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한번 쭉 보시면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뀐 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고, 여기 나와 있듯이 적색 2개, 황색 2개. 그 다음에 접이식 사석. 여기에 접이식 사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띠는 어린이에 맞게 조절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요게 의자에다 이렇게 놓는 거는 뭐 유아용 같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승강구가 이렇게 나와지게 보면 책에 뭐 보시면 20cm 어떤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각국한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이 돼갖고 신고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화, 각백한 표시등, 요거는 나중에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 표지. 이게 나와 있는 게 뭐 띄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다른데 뭐 두께는 1mm 아크릴,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 이런 거는 규정이 전부 다 나와 있고 책자에도 똑같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을 보면 좌측 옆 앞부분에 정지 표시 장치, 이렇게 스탑 장치, 어린이가 내리고 있다, 타고 있다, 표시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이 경우 좌측 옆면 부분에 한 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본 한 개는 해야 되고 추가로 더 하나 더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실외 후사경. 요건 뭐 쭉 보시면 뭐 300mm고 30mm, 높이 1200mm 뭐 단축봉 쭉 돼 있는데 나중에 뭐 보시면 당연히 맞게끔 설치가 당연히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 내용을 도로교통법에 돼 있는 내용을 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이고 감각 실내 후사경. 그 다음에 보험은 당연히 다 들어있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경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 통합버스 보험가게. 그 나중에 요건 중에 4는 보시면 학교 또는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임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기 쭉 나와 있듯이 학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의 임무는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전멸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되고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황색 등이 표지에 표시를 해야 된다. 전멸 등의 표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화에 대한 기준은 여기 보시면 정지하려고 할 때에는 황색이나 호각색, 황색, 호박색은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같은 색으로 전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전멸 이후에 여기 황색 표시등이 전멸 이후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 문이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 표시등이 전멸되도록 장치가 되어야 되겠고, 출발하기 위해서 승강구가 닫혔을 때는 자동으로 다시 아까 얘기한 황색 표시등이 전멸, 그 다음이 감옥의 전멸등 표시 전멸시 두 개가 한꺼번에 전멸되지 않도록 보는 장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섰을 때는 황색 전멸, 그 다음에 열릴 때는 적색 전멸, 닫힐 때는 다시 황색 전멸,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한꺼번에 막 켜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운영자의 임무는 좌석 안전띠, 이걸 매도록 쭉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어갖고 이게 어린아이가 전부 다 좌석 안전띠를 맨 걸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운전자에게 일반인 같은 경우는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옆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안 맸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거든요. 어린이가 안 맸으면 요거는 2배입니다.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찰청에서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어린아이 다 안전띠를 맨 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요건 기본적으로 도착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출발해야 된다. 이거 뭐 당연한 거고, 뭐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맬 수 없다 이럴 때는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동승하지 아니한, 여기 잠깐만요. 동승자를 태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간단하게 따지면 동승자는 누구냐? 특수학교의 교직원,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강사, 체육시설의 종사자, 그 다음에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보호자를 항상 태우고 운행해야 되고, 보호자는 내려서 안전하게 아이가 갔는지 확인하라고 돼 있는데, 다만 15인 이하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2017년 1월 29일 이후에는 반드시 그때부터는 동승자를 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운전자 혼자 운행해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인데, 혼자 운전할 때에는 당연히 어린이의 승차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 자동차에서 내려야 돼요. 눈만 그냥 애넓이 열고, 내가 대전서 집이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서 한번 본 경험인데, 그 당시 민방위 교육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 있는데 진짜로 황당한 경우를 봤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이렇게 서요. 길 옆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이렇게 왔는데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얘네들 3명이 자기들이 문 열고 내립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름 있잖아요. 그걸 쭉 내리더니 3명이 딱 내리고, 마지막에 내릴 애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안 닫아요. 내리고 그냥 갑니다. 차가 출발해요. 출발하다가 브레이크를 훅 밟아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밀려서 훅 다치게 하고 출발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아이가 문을 닫았을 때 51까봐 또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내려서 문 열어주고 아이들 내린 거 확인하고 인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확인하고 문 닫고 다시 와서 타고 가야 됩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게 2017년 1월 29일 전까지 15인승 이하의 혼자 타고 다닐 때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려 또는 과열 운영자에게 부과하고 운전자는 벌점 15점에 지금 7만 원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 내용이고, 차례 안전사고는 제가 말로만 설명할게요, 시간상. 요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솔직히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교사분이 진짜 손톱만큼만 신경 쓰면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분명히 어린이집 차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어린이집 보냈어요. 얘가 전날 어디를 이제 장거리를 갔다 왔는지 얘가 피곤하니까 맨 뒷좌석에서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갖고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내리고 물을 잠궈버렸죠.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게 햇빛이 들어 올라가니까 온도가 팍 올라가잖아요. 얘가 질식사한 사람입니다. 얘가 이제 사망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최소한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이 이거 안 왔다 오늘, 그죠? 안 왔잖아요. 전화도 안 왔는데 안 왔잖아요. 얘가 한 번만 통화했으면 되거든요. 누구랑. 얘가 오늘 안 왔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닌데요. 분명히 어린이집 차 타고 아까 갔는데, 이랬으면 뭐 바로 문 열고 바로 데려왔죠. 그랬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건데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아이를 찾으러 왔는데 그때 가서 문 열어보니까 차에 이미 질식사살이었습니다. 이것도 내리다가 태권도 학원에서 5명이 마지막으로 내렸는데, 5번째가 이렇게 문을 탁 닫았는데 태권도 학원 태권도 도복이 이 문에 낀 거죠. 모르고 출발했다가 이제 또 사망한 사례였고, 요 내용도 그렇고 좀 전에 내용도 그렇고
사실 인솔교사가 없었을 때 운전자가 내려서 확인만 했으면 이건 절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거든요. 내려서 안전한 인도까지 올라간 것만 봤으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죠. 바쁘다 보니까 뭐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출발하다 그랬다. 이거는 이미 사고 난 이후에 후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11년 6월 8일 날 신설된 내용은 안전교육이 운행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현재까지는 인솔자에 대한 법령의 교육 과정은 없습니다. 근데 도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받아라. 그럼 받으면 저희가 명단은 다 이렇게 발부를 해줍니다. 현재까지 법적으로는 운영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옛날에 3년에 한 번씩이었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으로 이제 개정된 내용입니다. 요 아까 나온 거를 다시 한번 보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차 안에 신고증명서 안 둔 거,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도록 한 운전자인데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6만 원이 부과될 겁니다. 과태료. 그 다음에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법령으로 쫙 돼 있는 내용이에요. 법으로 돼 있는 내용을 아까 제가 PPT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법에 이렇게 딱딱딱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예전도 이게 바뀐 거. 그럼 법령이다. 법령이니까 뭐 아까 했던 내용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 통학버스 신고 위반은 희망시 신고만 했었죠. 현행은. 그런데 1월 29일부로 바뀌어갖고 모든 어린이 통학자는 신고 의무화가 된 거고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신설된 거죠.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는 제외됐고 신고 시간은 1월 29일까지인데 아까 6개월 유예 기간 준다고 했죠. 7월 28일까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것도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모든 어린이가 매도록 학교에 출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인데 여기 6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6만 원이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 안전띠 안 했을 때. 이것도 1월 29일. 그 다음 보호자 탑승 의무 강화. 이건 아까 했던 거를 제가 표로 현재하고 개정된 내용이 바뀌는 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탑승 의무화 이렇게 돼 있고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고 위반으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보호자 탑승 의무가 적용이 되는데 15인승 이하는 2년간 유예가 된다는 얘기죠. 보호자 탑승이. 보호자 탑승이 안 돼 있을 때는 운전자가 내려서 확인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려갖고 확인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 의무 규정이 있으나 미수시 처벌 규정이 없었죠. 지금까지는. 교육 주기가 3년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신규 정기의무 처벌신설 규정. 교육 주기는 신고 안전교육은 업무 종사 전, 그러니까 운전을 하려는 분은 운전 시작 전, 어린이 학원이나 이걸 운영하기 전 미리 받아야 되는 거고, 정기는 2년마다 미수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신설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신규 교육을 아직 이수 안 한 사람은 유예 기간이 2015년 4월 28일까지는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받았던 분은 정기 미수자는 2015년 7월 28일. 그러니까 정기 교육을 받은 지 2년이 안 된 분들이야 당연히 그 기간 따져갖고 받으시면 되는 거고 미수자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법규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정보 제공이 규정이 없었는데 법규 위반을 하여 어린이가 사상하는 사고를 위반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교육시설의 감독기관의 장, 그러니까 감독기관이 뭐 도가 될 수 있고 시가 될 수 있고 교육청이 될 수 있죠. 그 장에게 이 사람이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냈다. 정보를 경찰서장이 제공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1월 29일 이후 최초 위반 행위부터 신고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 설치 기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후방 장치에서 후방 카메라나 후방 경고 발생 장치,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거는 이제 후방 카메라죠. 그 다음에 각구의 자동차에는 영상 장치 등 보행자에게 자동차를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에 보행자의 견전도를 알리는 후방 경고 발생 장치 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조수석에만 설치하던 광각 실외 후사경, 이건 뭐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죠. 운전석까지 확대, 이쪽에만 있던 걸 이쪽까지. 근데 마지막 정치장치 표시 설치 의무화,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데 배가 내리고 넘고 있을 때 자동으로 정치장치가 열려갖고 뒷차나 옆차 반대차가 보일 수 있게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표지가 뭐 220mm 쭉 돼 있는데 중형 대형 차는 좀 125에서 150까지 크게 장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전부 다 규격이 딱딱 나와 있겠죠.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맞게 하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사고 사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 사례고 결국은 제가 이 사고 사례 같은 경우는 시간상 생략하라는데 결국 이런 사고가 가장 여러분이 운전자가 아니면 인솔자가 내려서 안전한 장소까지 간 걸 확인하라는 제일 큰 이유는 사각지대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출발하는 거지 운전자가 내렸는데 얘가 이 앞에 있는 걸 보고도 가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인솔자라든가 광각, 실내 우사경, 경보장치, 후방 카메라 아까 얘기한 내려서 운전자가 확인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사각지대 때문에 그런 식의 규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물론 처음에 설치하고자 하면은 아까 뭐 제가 잠깐 언뜻 들었지만 뭐 200만 원 왔다 갔다 뭐 거의 들 것 같긴 한데 사실 어렵죠. 좀만 하고 내서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갖고 내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우리 학원에서 가르치는 영어, 수학, 음악, 체육 다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예전에 농담삼아 제가 마지막 마무리가 날입니다. 안성이 제 고향인데 경기도 안성을 어느 날 갔어요. 한 10몇 년,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로 기억 안 나는데 갔는데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경기가 세게. 그래서 아버지가 기계 이런 거를 거의 못 하세요. 자전거만 좀 타시는 분인데 아니 아버지 경기 운전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사실 동네 젊은 분한테 이렇게 돈 주고 시키는 게 편하니까 왜 샀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60%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농기계, 기계화, 농업기계화 이런 거 갖고 다 지원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쓸 일 없는 저희 아버지까지 경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나 형들만 고생을 했죠. 괜히 주말에 가서 논 갈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는 게. 결국은 트랙터 빌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다른 싼데 있으니까 또 아버지 입장은 그거 빌리는 것보다는 아들이 와서 하는 게 훨씬 더 싸다고 느끼거든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따지면 훨씬 더 그게 더 많이 들고 싶은데 아무튼 그걸 잘 하셔갖고 뭐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의 바쁘니까 조금의 생략 요때 꼭 이상한 사고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항시 그거의 안전에 대해서 염두를 잘 하셔갖고 구민은 물론이고 경북 전역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